냉전 체제 형성과 심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우리 들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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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우철쌤의 역사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에 따라 동유럽은 일당 독재의 공산당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이로써 소련의 영향에 놓이게 된 동유럽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영국의 처칠이 소련에 의해 발트해의 수덴텐부터 아드리아해 트리에스테까지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소련의 세력 팽창에 따라 그리스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소련은 터키를 장악하기 위해 압박하기 시작하고 동유럽은 공산화가 되어 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이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입니다. 그리스에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여 그리스 공산주의자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또한 압박을 받고 있는 터키에 미국이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여 소련의 압박이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미국이 도와주죠. 미국이 이렇게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자 소련도 지다노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지다노프는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적 반민주주의 지형인 미국과 서유럽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반제국주의적 민주주의 지형인 소련과 동유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따르며 반민주주의적인 미국과 서유럽 진영을 뒤엎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랬죠. 지다노프 독트린이 발표되자 전 세계는 미국 자본주의 세력,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대결 구도로 들어갑니다. 이를 냉전 체제라고 하죠. 냉전이라는 용어는 미국 윌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냉전의 의미를 미국과 소련이 직접 전쟁을 하진 않지만 여기서 직접 전쟁을 폭탄이 터졌을 때 뜨거워진다라고 해서 열전이라고 하고요. 직접 싸우지 않고 세력의 대결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냉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제가 무너진 서유럽 국가들을 돕겠다며 마셜 계획, 마셜 플랜을 시행합니다. 마셜 플랜이란 서유럽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원조 총액 106억 달러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미국이 제공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유럽 경제협력기구 OEC가 창설됩니다. 이렇게 되자 소련도 코민포름과 코메콘을 설치하여 맞서기 시작합니다. 코민포름은 공산당 정보국으로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코메콘은 공산주의 경제 상호 원조회의라고 앞서 만들어진 유럽 경제협력기구 OEC에 맞서기 위해서 조직한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OEC와 코메콘이 대립구도를 펼쳤고요. 그러던 중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됩니다.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기존 정부를 타도한 이후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였죠. 이에 따라 체코슬로바키 서부 국경이 폐쇄되면서 서유럽과 차단이 됩니다. 이후 소련은 베를린을 봉쇄해서
원래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뉘어졌고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동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이동하려면 철저히 제한된 이동 수단을 통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수단을 소련과 동독이 차단을 해버렸고 이에 따라 서베를린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서유럽은 서베를린을 살리기 위해서 생활물자 등을 비행기로 전달해주죠. 이렇게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소련과 동독이 큰 대립 상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소련이 1949년 6월에 베를린 봉쇄를 해체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력별 블록, 구역을 형성해야 하고 세력별로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결성했고요.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결성합니다. 둘 다 군사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입국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 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이렇게 세계 블록이 형성되자 냉전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동서분단되어 이념 대결을 펼쳤고 아시아에서는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이 되더니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을 통해서 공산당 정부가 중국 대륙을 장악했고 타이완에서는 패배한 국민당 정부가 정부를 세우면서 중국 내 이념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반도 6.25 전쟁을 먼저 살펴보면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소련, 중국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아시아 공산화를 위해 냉전 속 열전이 일어났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주도한 대결은 아니었지만 두 세력의 영향을 받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6.25 전쟁의 결과 한반도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었고 이 분단은 현재까지 이어지며 이념 대립에 따른 여러 손해와 희생 그리고 아시아 평화에 큰 장애물이 되었죠. 한반도 6.25 전쟁 이후 미국은 공산세계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전까지 봉쇄 정책을 유지하다가 적극적 반격 정책으로 변화를 주었죠.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내에 설치하였고 서독이 재무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다시는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언제 다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막겠다며 서독일에게 재무장 조치를 내린 것이죠. 다행히도 서독일은 재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일으킨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려고 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였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이는 일본과 맺은 강화조약인데요. 원래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고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었던 미국이 당시 군수 공장들이 남아있던 일본 지역을 중간기지로 활용하겠다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다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돈을 들여 일본에서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그때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본이 다시 성장한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으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이 4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시토가 창설이 되었고 이 또한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전쟁은 하지 않지만 군비 경쟁을 크게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벌인 것이 핵무기 경쟁입니다. 소련이 수소폭탄 개발을 성공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소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을 성공합니다. 이로써 소련이 대륙을 넘어 미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은 소련과의 미사일 무기 격차에 불안감을 느꼈고 신무기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 확증 파괴라는 매드가 형성됩니다.
매드란 핵무기를 보유한 두 개의 세력 중 한 개의 세력이 핵무기를 발사하였을 때 다른 한 개의 세력도 핵무기를 발사하여 두 개의 세력 모두 파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핵무기를 쐈을 때 상대방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서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게 바로 상호 확증 파괴 매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1961년에 설치됩니다. 동과 서를 나누는 이 베를린 장벽으로 독일 내의 냉전 분위기가 더욱 커지게 되죠. 다음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요. 먼저 쿠바는 1898년 독립이 되었다가 1933년 미국의 보호령, 사실상 식민지로 설정되어서 바티스타 정권 하에 친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가 쿠바 내 공산주의 세력이 쿠바 혁명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1959년 카스트로 공산 정권이 수립됩니다. 이것을 경계한 미국은 1961년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로 구성한 군부대를 만들고 이 군부대를 쿠바에 침투시켜 카스트로 정권을 붕괴하려고 했죠. 이 사건을 피그스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쿠바의 냉전과 열전 분위기가 계속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긴장감이 쿠바와 미국 사이에 흐르게 됩니다. 이러던 중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터키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해버립니다. 그러자 소련의 후르츠초프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의 직전까지 놓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버튼 하나면 바로 핵무기를 쏠 수 있게끔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전쟁의 직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매드, 상호 확증 파괴를 예로 들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이 평화협정의 내용에 따라 쿠바에 있는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하고 미국은 대신 터키에 있는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소련은 미국이 터키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예민했을까요? 지도를 보면 터키라는 지역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바로 근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련 입장에서는 터키 지역에 미사일이 있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이죠. 그럼 소련이 이 터키에 미사일 설치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했는데 왜 쿠바였을까요? 지도를 보면 쿠바는 미국과 상당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바에서 미사일 쏘면 미국의 수도 DC 워싱턴에 금세 도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소련 둘 다 핵무기의 위협에 노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핵무기를 쏘냐 마냐 하다가 매드를 떠올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면 북베트남은 소련 진영, 남베트남은 미국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베트남이 단독선거 시행 후 남베트남 단독정부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러자 남베트남 내부에 있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공산주의 세력이 베트남 공화국을 뒤집기 위해 활동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발표합니다. 당시 미국이 발표한 통킹만 사건의 내용은요.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이 미국 해군을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었죠. 어쨌든 이 통킹만 사건을 이용해서 미국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전쟁에 끼어들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북베트남의 폭격을 날리고 남베트남의 전투부대를 파견하죠. 이때 한국의 해병대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련과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해주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베트남 전쟁은 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당시 전쟁 현장을 담아놓은 영상이 방송이 되는데 이 방송을 본 미국인들이 전쟁을 그만하자라는 반전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반전운동 속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 닉슨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결정하죠. 이때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에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그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결국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하자 남베트남은 완전히 북베트남의 공격에 노출이 되었고 북베트남은 결국 1975년에 남베트남을 점령하여
베트남 통일을 이룹니다. 통일한 베트남은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공산화되었죠. 이렇게 냉전 체제의 심화로 세계 곳곳에서 열전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세계는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냉전 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평화 분위기가 커지기 시작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